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잠깐만. 왜요? 아, 응가 냄새 묻은 의자에 앉았다고요? 잠깐만, 내가? 어허. 참. 도대체 전 방송에서 그러게요. 뭘 하고 나가신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좀 알려주세요. 나라면 저 의자 못 앉음? 그걸 제가 앉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제가 앉을. 나 의자 바꿔야 되는데. 어떡하나? 뭔지 모르겠지만. 자,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려야 되겠죠. 오늘 개장 전에 선물 시장보다는 마감은 좋아졌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반등의 시작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라서 절대 아니죠. 여전히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네. 자, 그래도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오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반도체 갖고 있다고 울고 웃고, 배터리 갖고 있다고 울고 웃고가 절대 나눠지지 않더라고요. 삼성은 떨어졌는데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네. 뭐 약간 좀 그렇다고 내가 현대차를 갖고 있다고 웃을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복잡했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너무 더웠잖아요. 오늘도 지금 너무 덥고 낮에는 진짜 덥습니다. 아침에 살짝 좀 시원한 바람이 분다고 해서 이렇게 긴팔 입고 나왔다가는 이제 낮에 피를 보는 거죠, 진짜. 그렇죠. 저희 같은 땀쟁이들은 쉽지 않은 지금 이제 계절인데 지금 8월 달이 사실 역대급 더위가 있었잖아요. 그랬던 덕분인지 전기 요금도 역대급으로 지금 나올 거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전력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지난달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63kWh로 작년보다 이제 9% 정도 증가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8월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63,610원으로 작년보다 13% 약 한 7,520원 정도 오를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표 한번 보여주시죠. 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용량은 9% 늘었는데 요금은 13%가 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누진세 때문인데요. 이게 누진세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우리가 에어컨 많이 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진세 때문에 내가 실제로 사용한 양보다도 조금은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화가 오늘 또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옆에 보시면은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번 보시면요. 기본 요금이 이제 3,000kWh 이하일 때는 가구당 910원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300입니다. 301kWh부터 450kWh까지는 1,600원이 되고요. 기본 요금이. 그리고 이제 450kWh를 초과를 하게 되면은 기본 요금 자체가 7,300원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훨씬 많이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예전에는 6단계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는 3단계로 나눠지면서 이게 조금 누진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너무 많이 내게 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한테 너무 불리한 누진제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지금 비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거기는 한데, 이게 결국에는 작년에 좀 작년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저번 여름에 폭염이 좀 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에 이제 폭염 일수가 총 16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6.6일에 이어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두 번째로 폭염일이 많았던 여름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지난달 열대야수는 11.3일로 이제 통계 집계 이후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뭐 밤에 잘 때는 보통 많이 안 틀 수도 있잖아요. 안 더우면은. 그런데 이제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너무 덥다 보니까 밤새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이제 낮에도 틀고 밤에도 틀고 에어컨을 계속 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누진세에 대해서 좀 많이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워낙 이제 한낮에 굉장히 더웠었고 그 복사열이 땅에서 계속 있으니까 밤에도 계속 덥더라고요. 그 복사열 때문에. 그리고 한낮 내내 아파트나 아니면 건물들이 다 이제 달궈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밤에 딱 자려고 창문을 열어도 계속 더운.
기분 나쁜 뜨거운 바람 알죠? 약간 네, 바람을 이렇게 우리는 맞바람 치면 시원하겠지라고 밤에 이제 문을 열어놓으면은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집안을 다 데우게 되는데 이 누진세에 대해서 지금 좀 많은 형평성 논란이 또 지금 결국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누진세는 아시겠지만 이제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부과가 되고요. 그렇죠.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부과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돈을 많이 내는 건데 이거를 왜 산업용에는 부과를 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만 다 이렇게 내게 하느냐. 또 하나의 그냥 이제 뭐 그 직접세로서 간접세지만 직접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 법원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누진세 이거 부당하다라고 이제 법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작년 3월에 이제 한전에 제기됐던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정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제 대법원에서 말을 했던 거는 누진제는 전기 사용자 간의 이제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해 도입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한전의 손을 좀 들어줬고요. 또 이제 지난해 7월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누진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의 누진제 소송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누진제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돈을 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전 쪽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전기요금을 올릴 때 이제 그때 가정용은 한번 올리지 않고 이제 산업용 전기만 10% 이상 한번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결국에는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가정용을 올리지 않고 산업용만 올렸기 때문에 단순히 누진제만 가지고 이거를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이 조금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 때 전기요금 인상을 지금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8월달 전기요금이 작년도보다도 이렇게 13%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요금 인상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자체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린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정상화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전은 너무나 큰 누적 적자가 많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 상반기 기준으로 총 부채가 202조 8,900억 원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적자가 쌓여왔던 구조였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을 해서 한전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산업부의 지금 굉장히 좀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과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8월달 요금이 많이 나와버렸고 그러다 보니 하반기 요금 인상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오늘 좀 이야기를 했던 게 사실 우리나라가 주변에 있는 인근 국가들과 전기요금을 비교를 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8월달 요금이 많이 나와서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라는 좀 설명 자료를 내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사실 조금 저렴한 거는 맞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누진제 그리고 산업용 요금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많이 혜택을 부과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비판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제일 항상 걱정되는 거는 한전이죠. 한국전력이 누적 적자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차츰차츰 그 전기 요금을 한전 말 맞다나 이제 정상화를 시켜서 이 누적 적자를 좀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원래는 한 9월쯤부터 하려고 했지만 9월까지 더워져 버리니 이걸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부터 다시 가격을 올려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인가 봐요. 한전 실적을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3분기부터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어떻게 바뀌어 왔냐라고 한번 제가 표를 정리를 해서 왔는데 좀 띄워주십시오. 보시면 이제 작년도 2분기까지 2조 2,724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게 앞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적자예요. 계속 2조, 3조, 1조 계속 적자를 봤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가 이제 3분기 때 요금을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작년 3분기에 매출도 24조 4,700억 원이었고 1조 9,966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지금 매 분기 흑자를 내고 있어요. 4분기 그리고 1분기, 2분기까지 계속해서 1조 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고요.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를 내놓은 게 3조 2,660억 원 정도의 흑자가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요금 인상을 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게
요금을 올리는 게 효과가 있으니까 빨리 올려서 이제 정상화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다시 뭐 요금 개편을 하던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네. 반대편에서는 이미 올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한 번에 지금 3분기처럼 이렇게 많이 쓸 때는 3조 원 이상의 흑자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하게 천천히 좀 접근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사실 한 번 올리면 낮추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한 번 올리는 거는 조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은 안정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뭐 물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잠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는 또 이제 그 하마스 전쟁 네. 같은 경우에도 영향이 많았지만 요즘은 다시 그 이제 중동의 그런 안정화까지는 아니겠지만 예상보다 조금 확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유가가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네. 그런 영향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추가 인상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채팅창에서 이야기 나왔던 게 그러면은 니들 적자를 계속 봤으니 네. 인센티브를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아마 좀 한전에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그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거 이거 한번 보면은 네. 사실 우리나라가 공공요금은 좀 싼 편이긴 해요. 아 그렇죠. 네, 네. 확실히 그 제가 이제 OECD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맨날 OECD랑 비교하면 야 그게 뭐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순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또 대표적으로 꼽는 데가 이제 OECD니까 어쩔 네. 수 없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공공요금이 좀 싼 편이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확실히.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누진제로 인해서 많은 그 감정적으로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정상화도 좀 쉽지 않은 네.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상화. 정상화라는 단어 저는 좀 네, 많이 좀 이렇게 딱 걸리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좋습니다.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정상화는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전이 뭐 제대로 운영이 돼야 우리도 전기를 쓸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또 이제 직접 전기를 사용하는 이제 소비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솔직히 부담되거든요. 많이 부담돼요. 많이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더 전해드릴 건데 이게 좀 과대평가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지금 몇 가지의 원자재들이 가격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철강석 가격이 오늘 크게 뉴스가 되고 있는데 22개월 내 최저치까지 내려갔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화면 네. 함께 보여주시면 지금 글로벌 철광석 가격이 톤당 $90 이하로 내려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89.96달러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갔던 적이 2022년 11월인가요? 이때 2022년 말쯤입니다. 어쨌든 이때 이후로 철광석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만 보면은 거의 $140 이상에서 $90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3분의 1 토막이 증발해버리는 어떤 그 정도의 철광석 가격이 많이 내려가게 됐는데 그럼 이 철광석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중국 수요가 약하기 때문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수요는 왜 약해졌냐? 중국에서 철광석 수요가 왜 약해졌는지 보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 둔화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철강제를 어느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단연 건설을 뺄 수가 없습니다. 건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건설이 부진하면은 이 철광석의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중국에서 새롭게 건설을 하지 않게 되고 그것 때문에 철광석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중국 최대 철강 업체인 바오우 철강, 사실 이 바오우 철강이라고 하는 곳이 기업 하나가 아니라 그 중국의 수많은 철강 업체들이 난립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 철강 업체들이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서 뭐 쓰러진 곳들 이 인수합병하고 해갖고 합쳐진 바오우 철강인데 이 바오우 철강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2008년과 2015년 이래 최악의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겠다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민은행의 이강 은행장은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중국 투자, 소비 침체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디플레이션에 우리는 대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됐었던 중국의 CPI가 0.6%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쵸. 결국 디플레이션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올해도 5%대인가요? 아마 그 정도 되잖아요. 5% 성장을 노리고 있는 국가에서 물가가 0.0%대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엄청난 디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얼마나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중국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철광석 수요가 철광석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연결되는 게 우리나라의 철강사들이 되게 굉장한 고역을 좀 치르고 있습니다. 원래 철광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국내에 있는 그 철강제 기업의 뭐 포스코나 아니면 현대제철이나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원자재, 그러니까 원료비가 내려가는 거니까 사실은 호재로 봐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수요가 없어서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수많은 철강제들을 해외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철강제 가격도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런데 물론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도 떨어지지만 철강제 가격까지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 밀려나오고 있는 값싼 철강제랑 국내 철강사들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국내 철강사들도 굉장히 힘든 상태이거든요. 하필 지금 또 조선사와 후판 가격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후판 가격도 지금 중국에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게 싸도 너무 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취재원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들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선주들이 조선을 그러니까 배를 지어달라고 배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할 때 중국산 후판은 쓰지 마세요 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중국산 후판도 얼추 어느 정도 그 품질이 올라와서 중국산 후판 쓰지 마세요라는 말이 별로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조선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후판 가격보다는 중국산 후판 가격이 너무 싸도 너무 싼데 그럼 이거라도 좀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반면에 사실 그 철강사들이 우리나라 조선업 힘들 때 후판 가격을 많이 올리지 않았던 사실 좀 약간의 도움을 줬던 거죠. 도움을 줬던 역사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우리가 그냥 배신 때릴 수도 없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철강을 밀어내기를 하다 보니까 조선도 고민이 되고 철강사들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어쨌든 이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압권 채널에 지난 주말 사이에 또 올라가 있으니까 조선과 철광의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선사랑 철강사는 약간 파트너 같은 개념이거든요. 사실 수십 년 동안의 파트너였었죠. 그렇죠. 이게 뭐 우리가 다들 알지만 2008년 이후부터 한 16년 동안 조선사들이 힘들 때 그때 또 이제 철강업체들은 그러면 우리는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게 라면서 이렇게 좀 도와줬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철강 자체도 우리나라 약간 기간 산업처럼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조선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민간 기업인데 하지만 기간 산업처럼 어떻게 커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양쪽이 좀 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가장 큰 지금 요인을 주는 게 중국 그 이제 철강이라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가 전망도 또 내려갔어요. 그 모건 스탠리에서 4분기 유가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 브렌트유의 전망치를 $80에서 $75로 내렸다고 했거든요. 이게 그 브렌트유가 $75 정도면 WTI 기준으로 하면은 약 $3 정도의 가격 차가 있기 때문에 WTI 정도로 하면은 한 $7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WTI 가격은 오늘 한 1.5% 선물 시장에서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70를 회복 못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금요일에 오펙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원래는 이제 이달 말까지 그 자발적 감산을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종료하자라는 게 기존의 약속이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거 안 되겠는데 자발적 감산 11월까지 연장하자. 이거 유가 너무 떨어진다. 자발적 감산 좀 더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이 지난 금요일에 유가는 한 1% 넘게 또 떨어져서 $68까지 내려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도 하락하죠. 철강석 가격 하락하죠. 여기에다가
구리 가격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되돌림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구리 가격도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10,000를 넘어섰다가 지금 $9,000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정상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이게 하필이면 지금처럼 미국의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와중에 유가 하락하고 철광석 가격 하락하고 구리 가격 하락하고 하니까 뭔가 이게 뭐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네. 뭔가 둔화되고 있는 건가?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건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침체라고 볼 수 있는 신호는 아직 없는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침체에 대한 우려를 수면 위로 좀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사실 저도 보고 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5% 어떻게 달성하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근데 그래도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걔네가 제일 신난 게 걔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중국이 제일 신난 게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랑 배터리 쪽 이야기인데 너무 잘 팔려요 보니까. 오늘 이제 한국 무역협회에서 중국 전기차 혁신 전략 및 시사점이라고 하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좀 보고서 제목이 굉장히 좀 거창하기는 한데 내용을 보시면은 작년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전년 대비 69.9% 증가한 341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한 70%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 수출이에요. 중국 전기차라고 하면 다들 이제 내수 시장만 지금까지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수출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죠. 수출도 이제는 성장세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고요. 순수 전기차, 뭐 수소 연료 전기차, PHV 포함한 신에너지차의 내수 판매 비중도 31.6%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이고 올해는 절반 넘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중국 내에서 팔리는 51%의 차량이 신에너지 차입니다. 신에너지 차라고 하면은 이제 뭐 다들 전기차, PHV, EREV 이런 차들인 거 이제 다들 아시겠죠? 이제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거의 뭐 대부분의 차들이 이제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신에너지 차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새롭게 판매되는 차량 가운데 절반이 전기차였다고요? 그렇죠. 신차 판매 비중 가운데 50% 이상이 이제는 전기차 같은 친환경, 우리가 친환경차가 조금 더 익숙하니까 친환경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중국 시장이 막 이렇게 막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공급망을 수지 통합을 했고요. 해외 거점을 확대를 했고 과감한 R&D 투자를 이렇게 지금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요 원인으로 꼽았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전기차 산업이 어떻게 육성했는지 자세히 지금 표가 정리되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컨셉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전기차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발전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지에 대해서 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2010년도까지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기술 개발 노선을 확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화를 했고 급격한 산업 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 이때 많이 발전을 했던 회사가 BYD입니다. BYD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가전도 만들고요. 배터리 만들던 회사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전기차 산업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배터리부터 완제품까지 만드는 거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적으로 보여줬던 회사죠. 이걸 통해서 여기서 나온 이제 사업 모델을 가지고 뭐 베이징 차라든지 뭐 상하이 차라든지 장안 차라든지 이쪽에도 다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환기가 이제 2017년부터 현재까지인데 이때는 이제 신에너지차 정부 보조금 감소에 따라 신에너지차 산업은 정책이 시장을 주도하는 단계에서 시장 스스로 주도하는 단계로 전환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최신 이야기고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조금에 따라서 컸던 시장이고요. 중국 보조금 정책은 굉장히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중국 시장에서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게 물론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사드 사드 영향도 있었지만 그때쯤부터 이제 중국이 친환경차 정책을 굉장히 폐쇄적으로 바꿨어요. 쉽게 말하면 하이브리드 차 있잖아요.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차 이제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차는 그때 당시에 LG 배터리랑 SK 배터리 조금 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못 준다 라고 하면서 그때는 하이브리드 차도 보조금 없으면 잘 안 팔리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는 아예 국내
이제 국산 배터리와 국산 친환경 차가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그때 이제 많이 컸던 회사들이 폭스바겐, 네. 토요타, 뭐 다른 여러 이제 유럽 회사들인데 특히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배터리를 빨리 적용을 시켰죠. 그때 네. 빨리 적용을 시키고 중국 전용 플랫폼, 중국 전용 모델을 많이 내면서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때 클 수 있었던 게 중국의 기술을 같이 합작사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들이 이걸 가져가면서 크면서 이제 왔던 건데 이제 2020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이제 중국 업체들 주도로 지금 많이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전기차가 얼마나 지금 크냐? 네. 이 아까 수출 시장도 크지만 내수 시장이 정말 크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를 한번 제가 보기 위해서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좀 띄워주시면은 이제 S&E 리서치에서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중국을 포함한 거고요. 네. 오른쪽이 중국을 뺀 국가에 대한 그 이제 실적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중국을 포함한 작년에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1397만 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을 빼면은 566만 대밖에 안 돼요. 중국만 800만 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 네.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7월 달까지 이제 854만 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PHEV 포함해서 전기차가 팔렸는데 올해 중국을 빼면은 329만 대입니다. 결국엔 500만 대 이상이 500만 또 대. 중국에서 팔렸다는 거죠. 네. 이게 그럼 성장세는 어떠냐도 한번 보시면은 위는 글로벌 전체고요. 아래는 중국을 뺀 겁니다.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체 전기차 산업 성장률은 20.8%입니다. 아직 많이 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국을 빼잖아요. 그러면 성장률이 7.1%로 확 줄게 됩니다. 그만큼 중국은 비중도 크고 성장률이 아직까지도 높은 시장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파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보면은 아래에서 중국을 뺐다고 하는데 BYD가 들어가고 지리가 들어간 거는 이건 뭘까요? BYD랑 지리랑 이 업체들이 다 해외로도 판매를 합니다. 아, 지금 우리가 잘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네. 뭐 특히나 이제 아세안 시장과 유럽 시장에는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지리 같은 경우에는 싼 차부터 비싼 차까지 다 있어요. 네. 근데 이들이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중국 무섭죠. 음. 네, 무서워요. 네. 우리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네. 뭐 다른 국가들에서도 어떤 그 산업적으로 볼 때 네. 국가의 주력 산업을 국가 내에서 뭐 보조금을 준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키워서 경쟁력을 키운 다음에 해외에서 싸우고 이런 네. 것들을 봤지만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참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자꾸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는 건데. 방금 그 표 잠깐만 다시 띄워주시면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현대기아예요. 현대기아가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7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시장을 빼면은 3위가 됩니다.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중국을 사실 일찌감치 네. 내려놨었잖아요. 지금 다시 재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게 말을 하자면은 지금 중국에서 해외 브랜드에 대한 지금 네. 되게 뭐 판매를 떠나는 이탈하는 게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폭스바겐이 최근에 공장을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뭐 닛산, 혼다도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현대차는 거기에 대한 이펙트는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당정이 TM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공정거래법, 그다음에 대규모 유통업법 이런 거를 개정하기로 하자라는 이 정책 협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정부와 국민의힘이 플랫폼 공정경제 촉진 및 TMF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합의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우리가 작년에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들어가 있던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 그다음에 최해 대우 요구 이런 4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풀법이 통과는 결국은 이제 그 국회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네. 통과가 못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추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사 우대의 경우나 뭐 끼워 팔기의 경우에는
자사우대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매번 쿠팡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쿠팡도 그렇지만 이제 이마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PB 상품이 있으면은 PB 상품을 먼저 보여주는 행위, 네. 아니면은 그 입점 업체보다 더 싸게 해서 이 상단에 보여주는 행위, 이런 것들 자사우대 네. 행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하거나 끼워 팔기라고 하면은 사실 요거는 아마 이것도 쿠팡에 좀 해당이 되는데, 아니 내가 쿠팡 이츠를 나는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내지는 나는 쿠팡 플레이를 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쿠팡만 쓰고 싶은 건데 네. 왜 내 쿠팡 구독료를 높여서 이츠랑 그 다음에 쿠팡 플레이까지 끼워 파냐라고 하는 거, 네. 그것도 약간 걸릴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고요. 멀티호밍 제한의 경우에는 요게 약간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업계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만약에 쿠팡에 입점해 있는데 내지는 뭐 11번가에 입점해 있는데, 예를 들어 11번가에서 당신이 만약에 네이버에 입점하려면 우리 거에서 뭐 빼십시오, 네. 내지는 우리 거에서 무엇을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좀 조건을 거는 행위. 그러니까 멀티호밍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 플랫폼에 다 같이 올린다는 이야기를 멀티호밍이라고 하는데, 네. 멀티호밍을 제한하는 행위, 요것도 불공정 행위로 좀 잡겠다는 거고요. 최외 대우 요구의 경우에는 우리 플랫폼에서만 장사하십시오, 내지는 우리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보다 훨씬 더 싸게 하십시오 라고 강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4대 금지 행위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온풀법을 추진할 때에는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 있는 그 플랫폼 기업들만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면 네. 구글, 뭐 알리, 테무 이런 해외 기업들만 키워주는 꼴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온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하는 기준을 내놨는데, 거래 지금 안이 있어요.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혹은 중개 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이 두 가지 안이 논의된다고 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해서 이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모든 이커머스가 다 포함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쿠팡이나 네이버의 경우에는 수십조 원의 거래 금액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조금 낮은 편인 11번가의 경우에도 1년에 9조 원 정도의 거래 금액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이커머스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정산금에 대해서도 이번에 TMF 사태 때문에 미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서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또 그리고 판매 대금도 별도 관리 비율을 100%로 할지 50%로 할지 두 개 안이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거는 결국은 작년에 온풀법 통과 못했으니까 그건 이제 공정거래법이랑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해서 결국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작년에 건 경우에는 이게 사실 힘을 잘 못 받았었거든요. 네. 하지만 올해는 TMF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좀 힘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트렌드포스에서 내놓은 낸드 플래시 실적 자료가 나왔는데요. 글로벌 낸드 플래시 2분기 매출액이 167억 9,66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4.2% 증가했다고 합니다. 표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렌드포스 쪽의 자료를 보시면은 삼성이 역시나 당연히 1위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분기 대비 14.8% 증가한 62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는 13.6% 증가한 37억 달러, 그리고 이제 키옥시아가 이제 27.7% 증가한 23억 달러 이렇게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0억 달러 조금 부족하게 됐고요. 평균적으로는 지금 14.2%가 증가를 했는데, 참 이 순위 변동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트렌드포스 쪽에서 분석하기로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제품에 대한 고객 수에 대응을 했다면서도 가전시장 약세로 낸드 플래시 비트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ASP는 20% 늘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PC와 스마트폰 수요는 하향 조정됐으나 AI 수요 증가로 솔리다임의 출하량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그 결과 비트 출하량은 소폭 감소했지만 ASP는 16% 늘었다고 했습니다. ASP는 평균 판매 단가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좀 비싼 제품들이 많이 팔린 덕분에 이렇게 지금 업계의 평균적인 매출이 좀 늘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낸드 플래시는 계속 좀 좋은 상태인가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신 하나만 더 간략하게 전해드리면 20대 청년 신용 유의자가 3년 만에 25% 증가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자료 좀 보니까 은행에서의 그러니까 청년 신용유의자라고 하면 옛날에 우리가 신용불량자라고 불렀던 그 신용유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25% 늘었는데 요거 딴 건 아니고 이게 저희 뭐 다른 압권에서도 많이 다 짚어드렸었는데 뭐냐면 만약에 신용불량이 되고 나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젊은 층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 활동을 덜 해보다 보니까 어쩌지 나 이번 달에 못 갚을 것 같은데 다음 달 이제 못 갚을 것 같은데라고 할 때 막 혼자서 마음 속으로 끙끙 앓고 아니면 뭐 다른 카드사에서 돌려막기 할까 이런 생각만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좀 불안할 때에는 신용회복 지원센터라는 곳도 있고요. 국내 은행들도 방문해 보시면 그런 데에 대한 안전 보호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못 갚기 전에 미리 찾아가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3프로 뉴스룸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